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의 대치와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시고. 먼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다. 탈북민 정착제도의 재점검을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입니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입니다. 관계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 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유를 찾아온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 오늘 국무회의 공식석상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허 이사장님, 네. 지난 국군의 날 기념일 날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라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 발짝 더 나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의 발언을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강경 메시지가 점점점 진일보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10월 1일 날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 촉구를 했고 오늘은 소위 말하면 북한 주민들을 탈북 북한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좀 더 뭔가 구체적으로 된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제가 이제 10월 1일 날 탈북 촉구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이게 허튼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뭔가 대통령께서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 대북 메시지가 강경하게 처음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대통령께서 북한 상황을 면밀히 지금 현명을 들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뭐 NSC라든가 국정원을 통해서 각 정보기관을 들어보면서 소위 말하는 그 북한은 핵 무장을 강화하고 있으면서도 북한 내부에서는 뭔가 변화가 있으면서 북한 정권의 레짐 체인지, 소위 말하면 예. 레짐 체인지에 가까운 변화가 온다. 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북한 핵 문제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북한의 내부의 붕괴에 따르는 모든 준비도 한꺼번에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뭔가 대통령께서 진일보되면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이 대북 메시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것을 대통령의 이 발언이라서 원래 과거에도 뭐 금구오건이라고 했잖아요. 대통령 말은 뭐 절대 허튼 소리가 아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듯이 뭔가 이제 좀 더 구체화되는데 이것을 좀 더 현실화시키는 작업. 이것은 우리가 대통령 이야기를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정보를 가지고 나름대로 파악한 후회한 발언이다라는 평가신데 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레짐 체인지 얘기라든지 북한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명박 정부 말기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당시에도 북한에 뭔가 커다란 변화가 있고 급변 사태가 있을 거니까 대비해야 된다라는 게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의 이야기였거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북한 주민들을 대규모 북한 주민의 탈북자들을 수용할 체계와 역량을 갖춰야 된다.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선언적 의미나 당위적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든지 북한의 급변 사태가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인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의식은 탈북자들을 이주 국민, 2등 국민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현실은 북한에서 의사하시던 분이 고층 빌딩에서 유리 닦다가 떨어져 죽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재정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즉 그냥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이라면 그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을 더 추가적으로 내놓고 정부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다르게 보는 게요.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이명박 정부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저는 다릅니다. 다르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그 공사가 공사에. 간의 탈북이라든가 그다음에 김칠성 3등 서기관 문제 이런 탈북 내용들이 보면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탈북 내용들이 뭐냐면은 좀 생계형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은 다수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찾아보니까 2001년부터 이 사실 탈북자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중산층 비율이 그때는 19%밖에 안 되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거의 55.9%이 중산층 이상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트들이 이 소위 넘어온다는 것이 남한으로 예. 탈북한다는 것이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생계형에서 뭔가 내부의 변화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계속 예. 그 공포 정책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 그리고 이 지금 그 탈북자들의 정의에 따르면은 굉장히 이제 북한 경제가 어렵다는 상황 예.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런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탈북의 탈북자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동기가 많이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예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그 내짐 체인지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 때 내짐 체인지를 바라보는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대량 탈북을 준비해야 될 만큼의 상황에 이르렀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그게 임박하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이 살기 위해서 핵 개발에 핵을 준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 내부의 붕괴 조짐도 상당히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그 수위가 높아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강경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언적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래 보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지 과연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사실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어떤 고위 간부가 숙청됐다라고 뉴스가 나오는데 한두 달도 안 돼가지고 버젓이 다시 TV에 나오는 모습을 국민들이 봐왔거든요. 우리 정보기관이 과연 북한에, 그러니까 물론 북한의 핵심 계급이라고 불리우는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이탈이 급증한 건 사실입니다. 3대 세습을 하면서 그 3대 세습의 염증을 느끼고 또 예. 점점 고립되다 보니까 외화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게 탈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은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북한의 레짐 체인지로 이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문제다. 있고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취합하는데 선언적 의미든 아니면 현실적인 의미든 분명한 거는 언젠가는 올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 필요한데 준비를 필요하다라고 하는 당위적 이야기로서는 저는 얼마든지 우리 정부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것이 지금 당장의 레짐 체인지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박 대통령이 이런 일련의 발언들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발언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된다.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어떤 메시지로 보십니까? 사실 그 박지원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나온 게 선제 타격 이야기가 이제 뭐 NSC에서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부분입니다.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SNS를 타고 또 국감을 통해서 나오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뭔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들이 이제 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야당이요 정치권이 전쟁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하는 거를 막아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불안을 증폭시켜서는 안 되죠. 또 정부도 선제 타격 이야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준비할 필요는 있죠. 근데 지금 그 남북 관계가 언제 터져도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부고 또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국민들의 그런 불안감을 불식시켜주고 네. 국민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외교력 우리가 뭐 군사적으로 충돌할 게 아니라면 중국과의 협력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금융 제재, 그러니까 좀 외교적인 해법에 대해서 뭔가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무기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대책이 지금은 더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대안 없이 말로만 해서는 한반도 긴장 수위만 높일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시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한 심정을 표시하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이 한반도의 긴장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또 북한 그 핵 무장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선순위는 뭐냐면은 우리 남한 내부의 결속 단결인데 이것이 야당에 의해서 자꾸 이 내부분이 분열되면은 사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가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군사적 대응. 이 세 가지가 사실 삼위일체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내부 결속 문제가 삐그덕거리고 야당에서 잘못 왜곡 이렇게 발표가 되고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죠. 예를 들어서 뭐 박지원 그 원내대표가 대북 선전포고처럼 들렸다 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필요하면 대북 선전포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자꾸 왜곡적으로 대통령 발언을 왜곡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면 대통령의 어떤 진정성이 왜곡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답답한 거죠. 북핵 문제의 그렇죠.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또 야당들은 지금 뭐 국민의 한 70% 이상이 지금 사드 배치를 빨리 진행해야 된다 하는데도 야당에서는 사드 배치를 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어떤 이견을 그런데 이제 그런 주니까 발언들이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 답답한 거죠. 그런 발언들이 예를 들어서 북핵 문제의 어떤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못하고 자꾸 긴장만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게 야권의 비판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 강대강으로 갔을 적에 한반도 네. 긴장이 더욱더 고조되지 않겠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안 되고는 우리 내부의 결속 문제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 결속 문제가 제대로 된다면은 그 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반도 북핵 위협 사실 소극적으로 볼 일도 그렇다고 낙관해서 볼 일도 아니라는 점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이 참 여러 우리 사회에 지금 논란이 가시자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난달 말부터 드디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등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몸살이기 행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과잉 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은 그런 교류 등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나치게 과잉 반응해서 극단적인 몸살이기 행태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법의 부작용만 부각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박 교수님, 국민권익위원회의 법 해석이 좀 바뀔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국민위의 해석에 다소 무리가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당장 스승의 날 카네이션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뭐 이런 법이 있나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꼭 언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다수가 김영란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요. 김영란법의 어떤 문제점, 과잉 해석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 기사 밑에 댓글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핑계로 해가지고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거든요. 즉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중요한 건 국민들이 그런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라든지 잘못된 관행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부작용만 부각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올바르게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 허 이사장님, 네. 국회에서도 이제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이 있었는데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냐 혼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혼란이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책임이 크죠. 책임이 크다. 그렇죠. 1차적으로 국회에서 좀 엄격하게 이런 부작용까지도 예상을 해서 김영란법을 수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막상 김영란법이 시행되니까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은 국민들의 모든 행동이 김영란법 잣대로 들이대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통 못 보고 뭐 어떻게 한다고 놀랐듯이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만 자꾸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칫 이러다가 조금만 지나면은 또 김영란법이 썩 사라지겠지. 이런 유야무 되겠지. 뭐 이런 또 한쪽의 어떤 비판 세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대통령께서 좀 염려하지 않나. 어차피 대통령께서는 이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네. 뭐가 정말로 부작용이 있는지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이 김영란법에 저촉 안 되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일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벌써 이제 국감 끝난 이후에 개정안을 내겠다라는 좀 움직임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지역구라든가 의원들이 민원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 화훼농가라든가 네네. 아니면 축산농가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 집 농가 다 망하게 생겼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대책안을 마련해라 하면은 당연히 김영란법에 의해서 어떤 부작용이 파급효과가 일어났는지 어떤 또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하면 바뀔 것이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방문 기념품으로 받은 초콜릿까지 되돌려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물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2001년인가요? 선거법 개정됐을 때 사실 선거 때마다 차로 실어 나르면서 관광시켜주고 밥 주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밥 얻어먹으면 50배 낸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지역선관위에 문의가 엄청났습니다. 정치인들이. 떡은 줘도 되냐, 뭐 과일은 줘도 되냐. 근데 지역선관위에 무리해서 했는데도 법원 가서 유죄를 받은 경우도 있고 또 지역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또 법원에서 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김영란법도 지금 보면은 너무 과잉인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해 당사자라는 네.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적인 관계마저도 좀 이렇게 뭐랄까 칼질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선거법 개정이 우리 사회의 선거의 어떤 클린 선거 운동의 계기가 됐듯이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네. 저는 정치권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정현 대표가요. 예. 저는 조금 이게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지금 초콜릿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초콜릿 값이 1만 원 미만이랍니다. 시판도 안 된. 아주 시판도 1만 원 미만인데 택배로 킥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킥값이 알아보니까 15,000원이에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에 의한 어떤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더라면은 좀 좋았지 않았나 하는 오늘 아쉬움이 박근혜 있죠. 대통령 국무회의에서도 사실 이제 청렴 사회를 위한 김영란법이 국민 행동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좀 우리가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제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 또 오류들은 좀 수정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짚어보고요. 국회 국정감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단식 철회 이후에 처음 국회 교문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미르재단 의혹을 질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질타했는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이야기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런 구설에 오르고 또 몇몇 사람들이 누가 봐도 좀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감사하고 해가지고 고발할 건 고발하고 밝힐 건 밝히고 문책할 건 문책하고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국민들한테는 마치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의혹을 계속 사게 하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소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언가 의혹을 주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러니 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감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허 이사장님, 네. 굉장히 좀 정권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사건인데 이정현 대표의 주문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정현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주문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그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에 해당 부처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게 보면 뭐 컨텐츠 진흥원이지 않습니까? 교육부겠죠, 교육부, 일단. 문화부, 교육부 또 문화부. 실질적으로는 아마 컨텐츠 진흥원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관계 부처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고 방어하라는 이런 차원입니다. 전부 다 팔짱 끼고 정부나 여당에만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라는 뭐 그런 주문이 아니겠나 싶어요. 오죽 네. 답답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여당에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해결하라. 뭐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측면 아니겠나. 새누리당이 뭐 총대 메고 최순실, 차은택 뭐 관련자들 전부 뭐 2대 총장까지도 다 뭐 안건 조정위로 넘겨가지고 사실상 증인 채택을 막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 내내 의혹은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로 갔다가 이제는 차은택 씨로 정말 마치 뭐 불쑥불쑥 튀어나오듯이 매일매일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여권 대표로서 짜증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온몸 던져가지고 막았는데 관계기관에서 이거 하나 단돌이 못하고 왜 이런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느냐. 아니 2등, 3등 했던 사람이 대표 차은택 씨가 개입해서 네. 콘텐츠 진흥원장이 됐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기를 밝혀라. 해야지. 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말 안 하고 입 닫고 있느냐 이렇게 질책한 거거든요. 참
지금 새누리당 대표로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오히려 싶습니다. 그런 강한 발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자신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반면에는요. 네. 야당 입장을 좀 우리가 조명할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야당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인 채택하는 부분을 다 무산됐지 않습니까? 무산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협상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야당도 2012년도에 그 채택된 그 안건 조정 조정위원회. 제라가 있거든요. 예. 그것이 있다는 거 다 합니다. 야당도 과거에도 그 자기들도 당했고 왜냐하면 정인 채택 불법 통과시키려 하다가 제지당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국감 날치기 정인 뭐 채택 그것도 당했죠. 네. 그런 것들이 과거에도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인 채택을 하나도 채택을 못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야당이 여당과의 협상력이 떨어져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협상이 익숙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가 하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농민 백남기 씨 사망투쟁본부에 이적담체가 끼어있다. 투쟁본부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다분히 논쟁적인 발언인데 정진석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이적단체까지 참여하고 있는 이른바 백남기 투쟁본부는 즉각 해체되어야 합니다.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등 국가적 현안마다 직업적으로 몰려다니면서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는 직업적 전문 시위꾼들이 이번 백남기 사건에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구명위원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통진당 잔존 세력 또는 불법 폭력 시위 세력과는 어떤 관계인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하는 직업적인 전문 시위꾼들이 이번에도 개입하고 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석기 규명위원회 어떤 단체인지도 아울러서 진상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야권을 자극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승전 이적단체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마지막에는 거기에 이적단체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뭐 세월호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현재 이적단체가 거기 가입돼 있는 건 아니죠. 과거에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그 구성원들 중에 일부가 이번 그 백남기 투쟁대에 일부 이제 참여해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제 좀 본말을 좀 전도하는 면이 있어요. 지금 백남기 씨의 이제 문제는 고 백남기 씨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시민의 사망 문제가 본질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백남기 투쟁이가 사상 검증해가지고 당신은 뭐 문제 없으니까 참여하고 문제 없으면은 문제 있으면 참여하지 말고 이런 성격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교묘하게 거기 일부 참여자들이 과거에 그런 전력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은 봐봐라 저렇게 폭력 시위하는 거에는 모종의 커넥션이 있고 그 뒤에는 이적단체가 있다라고 사실은 호도하고 공안무 사건으로 또 몰고 가는 거 아니겠느냐. 야권 입장이나 아니면은 백남기 투쟁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의 죽음에 대한 항의 문제를 갖다가 공안 문제로 이렇게 전환시키려고 하는 호도하려고 하는 물타기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런 이념 공세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라는 주장인데 허 의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다른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은 게요. 범민련이 원래 1997년도 뭐 아시겠습니다. 교수님 아시겠습니다만 1997년도에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로 판결이 됐습니다. 결론이 났는데 이 단체가 해산이 되지 않습니다. 해산 법률이 없어요. 근데 구성원이 참여하셨다는데 구성원이 참여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단체가 참여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백남기 씨 사망 그 시국선언에 일단 범민련이 참여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시민이 사망했는데 왜 그러면은 이적단체인 범민련이 거기 가서 시국선언에 참여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악용을 당할 수도 있고 악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정치권에서 볼 때는 좀 진정성이 좀 문제 있다. 투쟁본부 그렇죠. 자체가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여당 원내대표가 그건 지적할 만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자꾸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로는 사실관계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범민련은 여기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범민련은 사실상 해체가 됐고요. 그 부분은 좀 저희가 한번 추후에 좀 후속 확인을 단체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 범민련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이 이제 범민련이 없어지니까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고 여기 단체는 아직은 뭐 이적 단체 판결이 난 단체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몰고 가려고 그런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뭐 단순한 사망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이 절차를 지키는 것, 즉 불법 시위를 저는 정부가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엄단하는 것도 법의 절차에 의해서 엄단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해서 내가 주먹을 휘두르면은 그것도 불법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가 공권력은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돼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백남기 씨의 어떤 사망의 원인이 됐던 물대포는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청문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진전이 없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도대체 정치를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뭐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폭력 시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는 부분은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공권력의 도전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질서가 흔들리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을 들이받아서 지금 사고 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공권력의 어떤 그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폭력 시위 앞에서 과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뭐 1년이 지나서 아직까지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꾸 이거 정치적 문제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폭력 시위에 대한 어떤 그 해결 방안 또 폭력 시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공권력이 남용이 아니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깊이 한번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사실 뭐 이번 사건에 대한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한 여당 차원의 어떤 대응 이러한이지 않나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오늘 야당도 사실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을 간첩에 간접 비유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야3당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지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의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당의 대표를 간첩에 비유한 이런 사안 어제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위 제소 과거처럼 그냥 제소해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갈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윤리위원회 여야 비율이 6대 9입니다. 문제가 있는 의원은 반드시 그 잘못을 시정할 때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그냥 제소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윤리위 구성도 야권이 과반이다. 잘못 시정할 때까지 책임 묻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 이사장님, 이 역시 다분히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이제 김진태 의원이 어떤 사실 인신공격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 보면은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 보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근거도 없이 이 박지원 지금 원내대표가 자꾸 이제 폭로성으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대통령의 사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박지원 원내대표는 DJ 사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굳이 그거에 갖고 다시 뭔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불법적으로 사죄를 짓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오도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김진태 의원이 사실 그 윤리에 제소될 만큼 좀 어떤 뭐랄까 인신공격하는 부분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안이 윤리위에 제소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윤리위의 제소보다는 사실 뭐 서로가 좀 이렇게 사과를 하고 이렇게 절충안을 마련하면 좋겠는데 서로가 지금 그럴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똘똘 뭉쳐갖고 일단 윤리위에 제소했기 때문에 뭔가 뭐 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봅니다. 윤리위까지 갈 사안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시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사드 정국이 형성됐을 때요. 야권으로서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드 배치가
어떤 뭐 중국을 자극해서 오히려 한 번 더 상황을 이제 더 안 좋게 갈 것이다가 야당의 기본적인 시각인데 북한에서 자꾸 핵 실험하고 이러니까 이거 반대하자니 국민 여론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힘을 얻은 여권의 논리가 네. 사드 찬성하면 애국자고 반대하면 뭐 간첩이고 이런 어떤 색깔론을 자꾸 적용시키면서 그거를 심지어 야당의 대표한테까지도 이걸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야권에서는 여기에 대응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대응 논리를 사실 개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대표적으로 감히 이걸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면서 서희 시범 케이스죠. 마치 김영란법 시범 케이스처럼 사드 문제를 가지고 과도하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시범 케이스로 윤리위에서 한번 이거는 막말이다 그래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여권에 어떤 예봉을 갖다가 좀 꺾으려고 하는 무기가 없다 보니까 윤리위라고 하는 무기를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색깔론 덧쓰기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는군요. 초대형 싱크탱크를 마련한 문재인 전 대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대선에 못 이기면 내가 제일 먼저 한강에 빠져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어제 내년 대선에 지면 우리 모두 한강에 빠져야 한다라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라고 합니다. 허 이사장님, 문재인 전 대표 권력 의지, 결기가 느껴진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기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결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4.13 총선 때 네. 사실 정계 은퇴 발언을 호남에서 하셨는데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정계 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확실한 대답을 안 하는데 아니 지금 뭐 자기 목숨을 마음대로 물에 빠지겠다고 먼저 빠지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그만큼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바람, 열망 이런 것이 크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표가 항상 결정지을 때마다 네. 어떤 그 말이 수위가 좀 이해 못할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이 상황에서 그렇게 좀 아무리 결기지만은 그 자기가 제일 먼저 물에 빠지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좀 오버하는 게 아니냐. 제일 먼저 빠지겠다는 거는 제일 앞에 있다. 아니죠. 그렇게 해석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정권 교체를 못하면은 정계 은퇴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뭐 어떤 죽으면 더 불쌍하겠다 뭐 이런 어떤 결기 같은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이거 상황을 몰고 갈 필요가 있냐. 아직도 지금 대선이 1년가 남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대선 주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야당에서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하겠냐. 거기다가 또 지금 추미애 대표 앞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거죠. 과도한 발언 아니냐라는 지적이신데 정치인의 말에는 모든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왜 1년도 남은 이 대선이 아직 멀리 남았는데 유일하게 싱크탱크를 그것도 공약 비슷한 그런 슬로건까지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왜 이 시점이냐라고 보면은 저는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시기적인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일부러 속도를 내고 강경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내년 대선판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뭐 개헌론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제3지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면은 어떤 판변화가 일어날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1년도 안 남은 상황이 깜깜이로 전국이 앞으로 갈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라는 거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저는 판단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싱크탱크도 띄우고 슬로건도 내세우고 그리고 나 정말 이번에 또 지면 한강물에 뛰어들겠다. 이런 배수진을 치고 이런 결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후에 개헌 문제라든지 아니면 제3지대 문제라든지 또는 반기문 귀국 이후에를 대처하기 위해서 핵심 지지층을 갖다가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제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 여기 이제 벤처기업 뭐 이제 투자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벤처기업 지원은 아주 잘하고 있다. 힘든데 칭찬을 했어요.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사실 지금 뭐 동물원 경제다. 뭐 실용 불량자만 양산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좀 다른 결을 보였는데 어떤 맥락으로 보십니까? 이번에 그 슬로건이요. 국민소득
증대, 뭐 이런 국민성장. 국민성장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국민성장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더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문재인 대표의 앞으로의 과제가 뭐냐 하면 두 마리의 토끼, 호남지표와 중도표로 표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호남표를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결국은 맏형이 돼야지 호남표를 흡수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중도표 공략에 지금 먼저 나선 게 아니겠느냐. 슬로건도 그렇고 네. 창조경제 특히 창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자신이 국민성장을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그런 소위 중도층에게 우호적인 또 중도층이 뭔가 좋게 바라볼 수 있는 눈높이를 메시지를. 맞춰야 되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창조 경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왔지만 확연하게 이제 분명하게 중도층 공략을 위한 그런 이념적 또는 클릭 어떤 정책, 맞춤식 정책을 준비해서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의 차별화도 좀 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허 이사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아까 문재인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예. 저는 뭐 단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이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어서 문재인 대표의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부분은 잘했다고 예. 봅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또 진정성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의원하고는 맞상대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사실 뭐 박근혜 대표 공약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그만큼 안철수 대표의 최근 발언을 갖고 창업 숫자 늘린다 해서 뭐 창조경제 비판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역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칭찬하면서 안철수 의원을 치는 뭐 이런 어떤 복선을 깔고 있다. 양장이다. 그렇죠. 뭐 양수 쉽게 겸장. 말하면 예. 1타 2피 네. 뭐 이런 경우 또 마찬가지죠. 거기에 따른 이것을 또 모방해서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유승민 의원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야당의 유력한 문재인 전 대표하고 사실 양자 구도로 가고 싶은 생각에서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죠. 안철수 의원을 칭찬하면서 또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는 이런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 구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어떤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 정책적인 주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 후보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념 또는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뀌지는 쉽게 안 할 겁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박영선 의원, 유승민 의원, 안철수 의원도 동시에 비판을 했는데 박영선 의원의 이야기도 좀 잠시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업 국가라는 것은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저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창업 국가라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대변해 줄 수 없다고 또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주장하는 혁신 성장, 그것도 성장의 하나의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불평등이기 때문에 앞으로 2017년 대선의 화두로서는 경제에 있어서는 균형 성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하나의 틀 속에 갇힌 생각이다. 유승민, 안철수 의원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 성장을 해야 된다. 또 다른 성장론을 꺼냈는데 이런 정책 경쟁, 정책 견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사실 그동안 뭐 정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미르 문제, 더 K스포츠 문제 어떻게 보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 대선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뭘 먹고 살 건지, 먹거리가 뭔지, 성장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비교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 뭐 창업 국가론에 대한 찬반, 또 국민 성장론에 대한 찬반 이런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뭐 성장과 분배의 틀 속에 다 갇혀 있다고 봐요. 어떤 이야기도 성장과 분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성장과 분배론을 얘기할 적에 좀 더 이것을 어떻게 그럼 실천할 것인가. 실천할 수 있는 화두를 좀 꺼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논의가 좀 진전이 되길 기대해보고 정치권에서도 사실 개헌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 연초에 좀 더 분출할지 아닐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한대 박창환 교수, 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